세계 문명 아카이브 페르시아 편. 고대 이란 고원 남서부 파르스 지역에 정착한 페르시아인들은 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강력한 메디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여러 부족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 부족들 사이에서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울 아케메네스 가문이 조용히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역사에 거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기원전 559년 아키메네스 가문의 키루스 2세가 안샨의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메디아의 공주를 어머니로 둔 인물이었지만 현실은 메디아의 속국 군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왕국에 만족하지 않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등장한 순간이었다. 키루스 2세는 페르시아 부족들을 통합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그의 성장을 경계한 메디아의 왕이자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굴종을 원치 않았던 키루스는 마침내 메디아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조용한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전쟁 끝에 전세는 키루스에게 기울었다. 결정적으로 메디아의 장군 하르파고스가 키루스에게 투항하면서 메디아 군대는 무너졌다. 키루스는 마침내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에 입성했다. 그는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를 폐위시켰지만 목숨은 살려주었다. 메디아를 정복한 키루스는 페르시아인과 메디아인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는 메디아의 행정체계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며 두 민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국을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으로 불리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이었다. 페르시아의 급격한 성장은 서쪽의 부유한 왕국 리디아를 자극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를 선제 공격했지만 오히려 수도 사르디스까지 밀려났다. 키루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리디아의 심장부로 진격했다. 제국의 서쪽 경계를 넓히기 위한 원정이 시작되었다. 팀브라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리디아군이 맞붙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키루스는 기발한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리디아 기병대 앞에 낙타 부대를 배치했다. 말들이 처음 보는 낙타의 모습과 냄새에 놀라 혼란에 빠지면서 리디아의 강력한 기병대는 무력화되었다. 전투에서 패배한 크로이소스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수도 사르디스로 후퇴했다. 하지만 페르시아 병사 한 명이 절벽의 비밀 통로를 발견하면서 견고했던 성벽은 허무하게 뚫렸다. 14일 만에 사르디스는 함락되었고 리디아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리디아 정복으로 페르시아는 소아시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에게해 연안의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들까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 이로써 제국의 영토는 서쪽으로 에게해에 이르렀고 동서양 문명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키루스의 시선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맹주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향했다. 당시 바빌로니아는 왕 나보니두스의 통치 아래 민심을 잃고 있었다. 키루스는 대규모 군대를 소집하고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정복하기 위한 대원정을 준비했다. 거대한 두 제국의 충돌이 임박했다. 티그리스 강변의 도시 오피스에서 페르시아군과 바빌로니아군이 격돌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바빌로니아의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도 바빌론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오피스 전투 이후 키루스는 저항 없이 바빌론에 입성했다. 바빌론의 제사장들과 시민들은 무능한 자국 왕 대신 키루스를 해방자로 여기며 환영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던 바빌론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자의 손에 넘어갔다. 바빌론을 정복한 키루스는 점토로 만든 원통에 자신의 통치 철학을 기록했다. 이 키루스 원통에는 피정복민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관용 정책을 상징한다. 키루스의 관용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원까지 약속했다. 이 사건은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왕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마사게타이와의 전투에서 전사하며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정복 군주이자 관용의 통치자였던 그의 죽음은 페르시아 제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왕이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키루스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제국의 왕좌에 올랐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와는 달리 의심이 많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내부의 정적들을 제거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다. 제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캄비세스 2세의 가장 큰 목표는 아버지 키루스가 이루지 못한 이집트 정복이었다.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 세계의 마지막 남은 강대국이었다. 그는 대규모 육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시나이 사막을 건너는 위험한 원정을 감행했다. 제국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다. 이집트의 관문인 펠루시움에서 페르시아군과 이집트군이 맞붙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캄비세스는 이집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방패 앞에 내세웠다. 성스러운 동물을 공격하기를 주저한 이집트 군대는 결국 참패했다. 펠루시움 전투 승리 이후 캄비세스는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를 점령했다. 그는 이집트의 전통에 따라 파라오로 즉위하며 이집트 제27왕조를 열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는 순간이었다. 이집트 정복 이후 캄비세스는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시리아에서 의문의 상처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사고사인지 암살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제국은 극심한 혼란과 왕위 계승 분쟁에 휩싸였다.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국에 큰 혼란이 찾아왔다. 자신을 키루스 대왕의 아들 바르디아라고 주장하는 가우마타가 나타나 왕위를 찬탈했다. 그는 세금을 면제하고 징병을 중단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얻었다. 캄비세스는 급히 귀국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제국은 가우마타의 손에 넘어가는 듯 보였다. 캄비세스의 친척이자 아케메네스 가문의 반계였던 다리우스는 가우마타가 진짜 바르디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6명의 페르시아 귀족과 힘을 합쳐 쿠데타를 계획했다. 그들은 은밀히 궁전에 잠입하여 가우마타와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다리우스는 혼란을 잠재우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 다리우스의 즉위는 순탄치 않았다.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은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엘람, 바빌로니아, 메디아 파르티아 등 제국의 핵심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키루스와 캄비세스가 이룩한 대제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다리우스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여 반란을 하나씩 진압해 나갔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제국 전역을 누비며 1년여 동안 무려 19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효율적인 군사작전 덕분에 제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다리우스는 분열된 제국을 재통일하며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승리와 정당성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거대한 비문을 제작하도록 명령했다. 이란 서부 베히스툰산 절벽에 새겨진 이 비문은 그의 업적을 3가지 언어로 기록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로니아어로 쓰인 이 기록은 훗날 죄기문자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왕의 권위는 바위에 영원히 새겨졌다. 제국을 안정시킨 다리우스는 본격적인 통치 시스템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광대한 제국을 약 20개의 행정구역인 사트라피로 나누었다. 각 사트라피에는 총독인 사트라프를 파견하여 통치하게 했다. 이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행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다리우스는 제국의 소통과 물류를 위해 왕의 길이라는 거대한 도로망을 건설했다. 이 길은 서쪽의 사르디스에서 동쪽의 수사까지 약 2700km에 달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을 설치하여 왕의 사절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왕의 길은 제국의 혈맥 역할을 하며 광대한 영토를 하나로 묶는 데 기여했다. 경제적 통합을 위해 다리우스는 제국 최초의 공식 화폐인 다리크 금화와 시글로스 은화를 도입했다. 또한 그는 도량형을 통일하여 제국 내 상거래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상업 활동을 촉진하고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통일된 경제 시스템은 제국의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다리우스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새로운 수도 페르세폴리스 건설을 시작했다.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제국 각지에서 온 최고의 건축가와 장인들이 모여 만들었다. 거대한 기둥과 정교한 구조로
장식된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힘과 문화를 집대성한 걸작이었다. 다리우스는 제국의 북방 국경을 위협하던 유목, 민족, 스키타이를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떠났다.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해 북부의 광활한 초원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스키타이인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초토화 전술로 페르시아 군을 괴롭혔다. 결국 다리우스는 큰 성과 없이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밀레투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반란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참주에 대한 불만과 과도한 세금이 원인이었다. 이오니아 도시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 연합하여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오니아 반란군은 본토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스파르타는 참전을 거절했지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달랐다. 그들은 반란을 돕기 위해 함대를 파견했다. 아테네의 개입은 이오니아의 반란을 지역 분쟁이 아닌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체의 대결로 확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테네 군과 연합한 이오니아 반란군은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지역 수도인 사르디스를 급습했다. 그들은 도시를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사르디스의 신전과 시가지가 불타는 모습은 다리우스 대왕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는 아테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그리스 침공을 결심하게 되었다. 다리우스는 대규모 함대를 보내 반란의 중심지인 밀레투스를 포위했다. 이오니아 연합 함대는 라데 섬 인근에서 페르시아 함대와 맞섰지만 내부 분열로 인해 참패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이오니아 반란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페르시아는 밀레투스를 파괴하고 반란을 철저히 진압하며 지배권을 다시 확립했다.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한 다리우스는 반란을 지원했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에 대한 응징을 준비했다. 그는 단순히 보복을 넘어 그리스 본토 전체를 정복하여 제국의 서쪽 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페르시아의 대규모 원정군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동방의 대제국과 서방의 도시 국가들 간의 운명을 건 충돌이 임박했다. 다리우스는 사위인 마르도니오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육군과 해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보냈다. 이것이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었다. 페르시아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복속시키며 순조롭게 진격했다. 그리스 본토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진격은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함대가 아토스산 인근 해역을 지나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났다. 강력한 폭풍은 페르시아 함대를 휩쓸어 300척에 달하는 배와 2만 명의 병사를 잃게 만들었다. 이 재앙으로 인해 1차 원정은 큰 타격을 입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2년 후 다리우스는 타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가 이끄는 2차 원정군을 보냈다. 이번에는 에게해를 직접 건너는 경로를 택했다. 페르시아 군은 에레트리아를 파괴하고 아테네에서 멀지 않은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아테네 군은 밀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결전을 준비했다. 그리스의 운명이 걸린 전투였다. 아테네의 중장보병 팔랑크스는 페르시아 군의 중앙을 유인한 뒤 강력한 양익으로 포위 공격을 감행했다. 페르시아 군은 아테네 군의 조직적인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들은 큰 피해를 입고 배를 타고 황급히 퇴각했다. 마라톤에서의 승리는 아테네의 영광이자 페르시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패배였다. 마라톤에서의 패배는 다리우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더 큰 규모의 3차 원정을 준비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원정 준비 중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던 중 다리우스는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정복자이자 통치자였던 그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리스에 대한 복수의 과업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넘겨졌다.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국의 안정을 꾀하고 그리스 원정을 계획했다.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건축 사업을 이어가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의 통치는 제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듯 보였다. 크세르크세스는 즉위 초부터 제국 곳곳에 반란에 직면했다. 특히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저항이 거셌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이 반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바빌론의 신전을 파괴하고 자치권을 박탈하며 제국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의 단호한 조치는 제국의 안정을 가져왔다. 내부의
반란을 정리한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그리스 침공을 준비했다. 제국 전역에서 병력을 징집하고 막대한 군수 물자를 모았다. 수백 척의 함선을 건조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원정 준비였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기 위해 크세르크세스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실행했다. 수백 척의 배를 나란히 띄워 거대한 부교를 건설한 것이다. 첫 번째 다리가 폭풍으로 파괴되자 그는 바다의 채찍질을 하라 명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대군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침내 페르시아의 대군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향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보병과 기병 함대의 병력을 모두 합친 그 수는 수백만에 달했다.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민족의 군사들이 끝없이 행진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그리스의 정복이었다.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 북부를 휩쓸며 남하했다. 그리스 연합군은 좁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들을 막아서기로 결정했다. 험준한 지형은 페르시아군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다. 며칠 동안 소수의 그리스군이 페르시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정예병은 테르모필레 방어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협곡을 지켰다. 배신자로 인해 우회로가 드러나자 레오니다스는 대부분의 병력을 후퇴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남아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테르모필레를 돌파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진격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미 도시를 버리고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텅 빈 도시에 입성한 크세르크세스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불태웠다. 이는 마라톤 전투에 대한 복수이자 페르시아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아테네를 파괴한 페르시아는 해군을 이용해 전쟁을 끝내려 했다. 그리스 연합 함대는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했다. 아테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의 교묘한 전략이었다. 그는 거짓 정보를 흘려 크세르크세스가 섣불리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대함대는 수적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한 함선들이 서로 엉키며 혼란에 빠졌다. 작고 빠른 그리스의 3단 노선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렬히 공격했다. 페르시아 해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참패했으며 크세르크세스는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 후 크세르크세스는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육군은 그리스에 남았다. 이듬해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육군은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총사령관 마르도니우스마저 전사했다. 플라타이아 전투와 같은 날 벌어진 미칼레 해전에서도 페르시아는 패배했다. 이로써 페르시아의 2차 그리스 원정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제국의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소모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 실패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제국 쇠퇴의 서막이 되었다. 그리스 원정 실패 이후 크세르크세스는 통치에 대한 의욕을 잃고 궁정의 사치와 음모에 빠져들었다. 그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결국 그는 경호대장 아르타바누스가 주도한 궁정 쿠데타로 암살당했다. 그의 죽음은 제국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버지와 형을 죽인 아르타바누스는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왕위에 앉혔다. 하지만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곧 아르타바누스를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긴 팔을 가졌다고 해서 롱기마누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시대에도 그리스와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의 영향력에서 이오니아 도시들을 해방시키려 했다. 양측은 키프로스와 이집트 등지에서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델로스 동맹이 지원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지루한 전쟁 끝에 페르시아와 아테네는 마침내 평화 조약을 맺었다. 이를 칼리아스 화약이라 부른다. 페르시아는 에게해와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했다. 아테네는 더 이상 페르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조약으로 길었던 페르시아 전쟁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칼리아스 화약 이후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내분에 주목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벌이자 페르시아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들은 양측을 번갈아 지원하며 그리스 세계가 스스로 약해지도록 유도했다. 특히 스파르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아테네 해군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사후 짧은 혼란기를 거쳐 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가장 긴 45년 동안 제국을 통치했다. 그의 치세는 동생인 소 키루스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으며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총독들의 반란으로 점철되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동생인 소 키루스는 소아시아 총독이었다. 그는 형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특히 그는 크세노폰을 포함한 1만 명의 그리스 용병을 고용하여 자신의 군대를 강화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를 향한 대담한 도전이었다. 기원전 401년 소 키루스의 반란군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왕군은 바빌론 근처 쿠낙사에서 격돌했다. 키루스가 고용한 그리스 용병들은 왕의 군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눈앞에 두었다. 하지만 키루스 자신이 직접 형을 공격하려다 무모하게 돌격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반란은 허무하게 끝났다. 쿠낙사 전투에서 소 키루스가 전사하자 그리스 용병들은 적진 깊숙이 고립되었다. 크세노폰의 지도 아래 이들은 흑해를 향한 머나먼 퇴각을 시작했다. 이들의 여정은 아나바시스에 기록되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내부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왕권이 약화되자 제국 곳곳에서 사트라프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 특히 아나톨리아 지역의 사트라프들은 연합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제국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혼란 속에서 즉위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는 단호하고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정적과 왕족들을 제거했다. 그의 철권 통치는 제국의 분열을 막고 일시적으로 남아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제국에 다시 긴장감이 흘렀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가장 큰 업적은 이집트 재정복이었다. 수십 년간 독립을 유지하던 이집트는 페르시아 대군의 공격 앞에 무너졌다. 이 승리로 그는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고 왕의 권위를 과시했다. 페르시아의 지배력이 다시 나일강에 미쳤다.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를 되찾으면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마지막 불꽃을 피웠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의 강력한 통치 아래 제국은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쪽에서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가 강력한 군대를 일으켰다. 그는 분열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차례로 복속시키며 패권을 장악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페르시아 원정이었다.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고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우스 3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반개 왕족 출신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유능한 인물이었지만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운명은 가혹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했다. 그는 소수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페르시아 제국은 운명적인 적수를 맞이했다. 아나톨리아의 그라니코스 강변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다. 페르시아 사트라프 연합군은 수적 우위를 믿고 마케도니아 군을 얕보았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과감한 기병 돌격에 페르시아 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아나톨리아로 가는 길이 열렸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평원에서 두 군대는 다시 격돌했다. 다리우스 3세는 직접 대군을 이끌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과감한 중앙 돌파에 전열이 무너졌다. 페르시아 군은 혼란에 빠졌고 다리우스 3세는 또다시 전장을 이탈했다. 전투의 패배는 결정적이었다. 다리우스 3세는 가족마저 버려둔 채 동쪽으로 도망쳤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알렉산드로스의 포로가 되었다. 페르시아 대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제국의 서부 영토는 마케도니아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다리우스 3세는 제국의 모든 힘을 긁어모아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가우가멜라의 넓은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이 마케도니아 군을 맞았다. 그는 낫을 단 전차 부대까지 동원하며 승리를 다짐했다. 제국의 운명이 이 전투에 걸려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알렉산드로스는 또다시
대담한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페르시아 군의 좌익을 우회하여 다리우스 3세가 있는 중앙으로 돌격했다. 왕이 또다시 도망치자 페르시아 군은 지휘 체계를 잃고 완전히 붕괴했다. 이것이 마지막 저항이었다. 가우가멜라 전투의 승리로 제국의 심장부로 가는 길이 열렸다. 알렉산드로스는 저항 없이 바빌론에 입성했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고지어 행정 수도인 수사 역시 함락되었다. 제국의 막대한 부가 고스란히 그의 차지가 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적인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약탈한 뒤 도시를 불태웠다. 이 파괴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을 가졌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영광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동쪽으로 도망치던 다리우스 3세는 결국 부하에게 배신당했다. 박트리아 사트라프 베수스는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를 참칭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페르세폴리스에 정중히 묻어주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다리우스 3세의 죽음으로 220년간 이어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다. 키루스 대제가 세운 위대한 제국은 한 젊은 정복자의 발 아래 무너졌다. 서아시아의 패권은 페르시아인에게서 마케도니아인과 그리스인에게로 넘어갔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제국의 동쪽 영토로 원정을 계속했다.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를 지나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군했다. 그의 원정은 그리스 문화를 동방 깊숙이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제 그리스인을 이주시켜 도시를 건설했다.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귀족을 등용했다. 또한 수사에서 마케도니아 장군들과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의 합동 결혼식을 열어 동서 융합을 꾀했다. 동방 원정을 마치고 바빌론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로스는 갑작스러운 열병에 시달렸다. 기원전 323년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으로 거대한 제국은 후계자를 잃었다. 제국은 곧바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대한 제국을 혼돈에 빠뜨렸다. 그의 후계자를 자처한 장군들, 즉 디아도코이들은 곧바로 권력투쟁에 돌입했다. 제국의 통일이라는 꿈은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수십 년간 계속되며 알렉산드로스가 남긴 유산을 조각냈다. 길고 긴 전쟁 끝에 제국은 결국 3명의 가장 강력한 장군들에게 나뉘었다.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했고 아나톨리아와 시리아는 안티고노스가, 그리고 동방의 광대한 영토는 셀레우코스의 몫이 되었다. 페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다. 디아도코이 중 가장 유능했던 인물 중 하나는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였다. 그는 승리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바빌론을 거점으로 삼아 동방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차근차근 넓혀 나갔다. 그의 야망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셀레우코스는 마침내 아나톨리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며 셀레우코스 제국의 시작을 알렸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계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셀레우코스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수도 셀레우키아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격자형 도로망과 거대한 공공 건물을 갖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설계되었다. 셀레우키아는 곧 바빌론을 능가하는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정복제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식했다. 페르시아 전역에 그리스식 도시 폴리스가 건설되고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전통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그리스 문화와 융합하며 독특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다. 셀레우코스의 뒤를 이은 아들 안티오코스 1세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서쪽에서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싸워야 했고 북동쪽에서는 유목민의 침입을 막아야 했다. 제국의 방대한 국경선은 끊임없이 그의 통치력을 시험했다. 제국의 동쪽 끝 박트리아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현지의 그리스인 총독 디오도토스가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탄생한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동방 지배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제국의 분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중앙아시아 초원에서는 파르니족이라 불리는 이란계 유목민 집단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뛰어난 기마술과 공수를 자랑하는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북동쪽 국경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파르니족을 이끈 인물은 아르사케스 1세였다. 그는 부족을 통합하고 셀레우코스 제국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등장은 페르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유목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아르사케스는 파르니족을 이끌고 셀레우코스 제국의 파르티아 속주를 침공했다. 그는 현지 총독을 몰아내고 독립을 선언했다. 이 작은 반란이 훗날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대한 파르티아 제국의 시작이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서쪽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와의 끝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했다. 동쪽에서는 박트리아와 파르티아가 떨어져 나갔다. 내부 반란까지 겹치면서 한때 광대했던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영광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갔다. 아르사케스 1세는 파르티아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아르사케스 왕조의 문을 열었다. 그의 후계자들은 그의 이름을 왕명으로 사용하며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나갔다. 초기 파르티아는 강력한 기마 군단을 바탕으로 셀레우코스의 반격을 여러 차례 막아냈다. 초기 아르사케스 왕들은 파르티아와 인근 히르카니아 지역을 통합하며 세력을 다졌다. 그들은 유목민 특유의 기동력과 전술을 활용하여 정주 제국인 셀레우코스를 효과적으로 상대했다. 이 시기에 다져진 군사적 정치적 기반은 훗날 제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되었다. 파르티아를 진정한 제국으로 만든 인물은 바로 미트리다테스 1세였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야심찬 군주였다. 그의 즉위와 함께 파르티아는 수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팽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페르시아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 것이다. 미트리다테스 1세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내분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동쪽의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서쪽의 부유한 땅 이란 고원과 메소포타미아로 향했다. 파르티아의 대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트리다테스는 서쪽으로 진군하여 과거 메디아 왕국의 심장부와 수도 엑바타나를 점령했다. 이어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엘람 지역까지 손에 넣었다. 이로써 이란 고원 대부분이 파르티아의 지배하에 들어왔다. 이란 고원을 장악한 미트리다테스의 다음 목표는 메소포타미아였다. 그는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땅으로 군대를 이끌었다. 이곳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경제적 중심지이자 상징적인 수도가 있는 곳이었다. 마침내 미트리다테스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 셀레우키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셀레우코스 왕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메소포타미아의 상실로 그들은 시리아의 지역 강국으로 전락했고 파르티아는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다. 위대한 정복을 이룬 미트리다테스 1세는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의 칭호였던 샤한샤, 즉 왕중왕을 자신의 칭호로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유목민의 지도자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정통 계승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행위였다. 기원전 124년 미트리다테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내후의 환으로 혼란에 빠진 파르티아를 구한 위대한 군주였다. 동쪽의 유목민을 격퇴하고 서쪽의 영토를 되찾았다. 스스로를 다시금 왕중왕이라 칭하며 제국의 위상을 회복시켰다. 미트리다테스 2세의 통치 아래 파르티아는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안정된 정치는 경제적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제국은 다시금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파르티아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실크로드 교역로를 장악한 것이었다. 동쪽에 한나라와 서쪽에 로마를 잇는 길목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파르티아는 동서 문명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기원전 96년 파르티아는 서쪽에 새로운 강자 로마 봉화정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미트리다테스 2세의 사절이 로마의 장군 술라와 만났다. 양측은 유프라테스강을 국경으로 3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래의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는 아르메니아 왕국이 있었다. 이 지역은 두 제국의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였다. 아르메니아의 통제권은 곧 전략적 우위를 의미했다. 양측의 갈등은 점차 깊어져만 갔다. 위대한 왕 미트리다테스 2세가 사망하자 파르티아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들의 내분이 격화되었다. 약 30년간 이어진 이 시기를 파르티아의 암흑기라 부른다. 제국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다. 오랜 내전 끝에 기원전 57년 오로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형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혼란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곁에는 수레나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다. 파르티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기 로마는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그리고 그라수스가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 이들 삼두 정치의 야심은 로마의 영토를 넘어 동쪽으로 향했다. 특히 그라수스는 파르티아 정복을 꿈꾸었다. 삼두 중 가장 부유했지만 군사적 명성은 부족했던 그라수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을 뛰어넘는 위협을 세우고자 했다. 기원전 53년 그는 7개 군단 약 4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다. 로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다. 그라수스의 군대는 시리아를 넘어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진격했다. 그들은 카르헤 근처의 사막에서 파르티아 군대와 마주쳤다. 로마의 중장보병과 파르티아의 경기병이 맞붙는 운명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파르티아 군대를 이끈 것은 젊은 장군 수레나였다. 그의 병력은 1만 명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뛰어난 군기병이었다. 수레나는 사막 지형의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로마군을 사막 한가운데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수레나의 군기병들은 로마군 주위를 맴돌며 화살을 퍼부었다. 그들은 적에게 접근했다가 거짓으로 후퇴하며 뒤돌아 활을 쏘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르티안 샷 전술이었다. 로마군은 이 낯선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로마군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방진을 형성하며 버텼다. 하지만 쏟아지는 화살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급마저 끊긴 로마군의 대열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막의 더위와 갈증은 로마군의 사기를 꺾었다. 결국 크라수스는 협상을 위해 적진으로 향하다가 살해당했다. 그의 죽음은 로마군에게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다. 일설에 따르면 파르티아인들은 그의 탐욕을 조롱하며 입에 녹인 황금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카르헤 전투의 패배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2만 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무엇보다 군단의 상징인 아킬라 즉 독수리 깃발을 빼앗긴 것은 로마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지옥이었다. 그라수스의 죽음은 삼두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파르티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폼페이우스를 지원하며 로마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했다. 특히 동방을 차지한 안토니우스는 카르헤의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파르티아를 향한 새로운 원정을 준비했다. 기원전 36년 안토니우스는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파르티아를 침공했다. 그는 크라수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르메니아를 통해 북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했다. 로마의 복수가 눈앞에 다가온 듯 보였다. 하지만 파르티아는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유인 전술로 로마군을 괴롭혔다. 보급로가 끊기고 혹독한 겨울이 닥치자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결국 그는 3만 명의 병사를 잃고 비참하게 후퇴해야만 했다.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아우구스투스. 그는 파르티아와의 전면전 대신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 기원전 20년 양국은 평화 조약을 맺었다. 파르티아는 카르헤에서 빼앗았던 군단기를 로마에 돌려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를 병행했다. 파르티아의 프라테스 4세는 로마와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했다. 결국 기원전 20년 카르헤에서 빼앗겼던 로마 군기를 돌려주었다. 이는 로마에게 엄청난 상징적 승리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신의 위상을 높였다. 파르티아는 실리적인 외교를 택한 것이다. 파르티아 제국은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었다. 왕중의 왕 샤안샤 아래 여러 소왕국과 대귀족 가문이 존재했다. 이들은 각자의 영지와 군대를 거느린 봉건 영주와 같았다. 이러한 분권적 체제는 외부의 공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 분열과 왕위 계승 분쟁에 불씨를 안고 있었다. 왕의 죽음은 곧 내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력한 귀족 가문들은 각자 지지하는 왕위 계승자를 내세웠다. 제국은 종종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휩싸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내부는 파르티아의 국력을 갉아먹었다. 로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르티아를 압박했다. 기원 후 2세기 초 로마에는 야심가 황제 트라야누스가 등장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킨 인물이다. 그의 시선은 동방의 숙적 파르티아로 향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업적을 재현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원정은 파르티아에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 기원 후 114년 트라야누스는 대군을 이끌고 동방 원정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아르메니아를 점령하고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다. 이어서 파르티아의 심장부인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했다. 로마 군단의 압도적인 공세에 파르티아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제국의 서부 국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로마 군단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수도 크테시폰에 도달했다. 파르티아 왕 오스로에스 1세는 수도를 버리고 동쪽으로 도망쳤다. 기원 후 116년 트라야누스는 크테시폰에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로마 황제가 파르티아의 수도를 밟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국은 최대의 굴욕을 맞았다. 트라야누스는 점령한 메소포타미아를 로마의 새로운 속주로 선포했다. 그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페르시아만까지 내려갔다. 알렉산드로스처럼 인도로 가는 길을 꿈꾸었다. 파르티아의 핵심 영토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간 순간이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역사상 최대로 넓어졌다. 트라야누스의 정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원정 중에 사망하자 후계자 하드리아누스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제국의 방어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새로운 영토를 모두 포기했다. 유프라테스 강이 다시 두 제국의 국경선이 되었다. 하드리아누스의 후퇴 이후에도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로마와 파르티아는 2세기 내내 메소포타미아를 두고 싸움을 계속했다. 로마 황제들은 번번이 파르티아를 침공했다. 수도 크테시폰은 여러 차례 약탈당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2세기 말 로마 황제 세피미우스 세베루스는 다시 한번 파르티아를 침공했다. 기원 후 197년 그는 또다시 수도 크테시폰을 함락시키고 철저히 파괴했다. 수많은 주민이 노예로 끌려갔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반복되는 수도의 함락은 파르티아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3세기 초 로마 황제 카라칼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파르티아를 공격했다. 그는 혼인 동맹을 제안하며 파르티아 왕을 속이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 원정은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황폐화시켰다. 카라칼라는 암살당했지만 그의 침공은 파르티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수백 년간 이어진 로마와의 전쟁과 끊임없는 내전은 제국을 소진시켰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군사력은 약화되었다. 아르사케스 왕조의 권위는 더 이상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때 강대했던 파르티아 제국은 이제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쇠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지방의 대귀족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군주처럼 행동했다. 이들은 왕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세력을 키웠다. 제국은 여러 개의 세력으로 조각나 있었다. 수도에 있는 왕은 더 이상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절대자가 아니었다. 파르티아는 극심한 분열 상태에 빠졌다. 옛 아케메네스 제국의 발상지였던 파르스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대 페르시아 왕의 후예라 주장하는 사산 가문이었다. 조로아스터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이들은 파르티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었다. 과거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의 중심에는 아르다시르 1세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야심찬 정치가였다. 파르스 지방의 작은 영주로 시작한 그는 주변 세력들을 하나씩 복속시켰다. 마침내 파르스 전체를 통일하고 파르티아 왕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준비를 마쳤다. 기원 후 224년 아르다시르는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바누스 4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란 고원에 패권을 둔 최후의 결전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아르타바누스 4세는 형제와의 내전으로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남은 군대를 모두 모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다. 두 군대는 호르모즈 대간 평원에서 마주쳤다. 수적으로는 파르티아 군이 우세했지만
사산군의 기세가 더 높았다. 전투의 향방을 가른 것은 두 지도자의 대결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아르다시르는 직접 아르타바누스 4세를 죽였다고 한다. 왕을 잃은 파르티아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호르모즈대 간 전투의 패배는 곧 파르티아의 종말을 의미했다. 약 500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아르사케스 왕조가 막을 내린 것이다. 살아남은 파르티아 귀족들은 대부분 아르다시르에게 항복했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분권적인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의 폐허 위에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바로 사산 제국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다.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적 문화적 혁명이었다. 아케메네스 제국의 진정한 계승자를 자처했다. 기원 후 226년 아르다시르는 크테시폰에서 이란의 왕 중의 왕, 샤한샤로 즉위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페르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사산 제국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로마와 동방의 패권을 다투게 될 것이다. 사산 왕조를 세운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의 분권적인 봉건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국 전역에 자신의 측근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행정과 조세 제도를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제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르다시르 1세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경전 아베스타를 수집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국 곳곳에 불의 신전이 세워졌고 조로아스터교 사제 계급인 마귀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통일은 제국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강력한 사산 제국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서쪽의 로마 제국과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파르티아와 로마의 오랜 경쟁 관계가 더 큰 긴장감 속에서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 국경지대는 다시 한번 두 거대 제국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르다시르의 아들 샤프로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사산조,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유능하고 야심찬 통치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받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로마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샤프로 1세는 로마 영토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약탈했으며 여기에는 동방의 대도시 안티오키아도 포함되었습니다. 카타프라토이라 불리는 중장 기병을 앞세운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동방 속주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로마 황제 고르디아누스 3세는 샤프로의 침공에 맞서 대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로마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세는 곧 역전되었습니다. 고르디아누스 3세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 측은 전투에서 그를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르디아누스의 죽음 이후 필리푸스 아라부스가 새로운 로마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샤프로 1세와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영토 일부를 할양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산 제국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수년 후 두 제국의 갈등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노년의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두 군대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에데사 근처에서 격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사산군의 침략에 말려들어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와 함께 갇힌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곤주림과 질병에 직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샤프로 1세와 직접 만나 항복 조건을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적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평화 협상 중에 샤프로 1세는 휴전 약속을 깨고 발레리아누스 황제와 그의 고위 참모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로마 세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샤프로와 페르시아에게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발레리아누스의 생포는 로마 제국의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선전물들은 샤프로가 포로로 잡은 황제를 말에 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는 남은 생을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보내야 했습니다. 로마가 받은 심리적 타격은 거대했습니다.
샤프로 1세는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나크시, 로스탐의 장엄한 암벽 부조들을 조각하게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조는 3명의 로마 황제를 상대로 거둔 그의 승리를 묘사합니다. 죽은 고르디아누스 3세, 무릎 꿇은 필리푸스 아라부스, 그리고 사로잡힌 발레리아누스였습니다. 샤프루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만이라는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로아스터와 부처, 그리고 예수를 잇는 최후의 예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불교의 요소들을 결합한 새로운 혼합주의 종교인 마니교를 설파했습니다. 샤프루 1세는 처음에는 만이를 관용적으로 대하며 그의 새로운 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마니교는 선교를 중시하는 종교였기에 사산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보편적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로마 제국과 중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샤프루가 죽자 정치적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조로아스터교 사제 카르티르는 마니교를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 바흐람 1세를 설득하여 마니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결국 마니는 처형당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제국 내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와의 전쟁은 샤프루의 후계자들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르세 왕은 초기에 로마 황제 갈레리우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갈레리우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산군은 참패했습니다. 나르세의 가족까지 포로로 잡히면서 그는 불리한 평화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샤프루 2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왕으로 정해져 7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길고 안정적인 통치 덕분에 사산 제국은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이자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나르세가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로마와의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래 기독교를 공인하자 사산 제국 내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위험해졌습니다. 샤프루 2세는 그들을 로마에 충성하는 제오열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잔혹한 박해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전통 신앙으로 복귀하여 배교자라 불린 율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대군을 이끌고 수도 크테시폰을 목표로 사산 제국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벌인 가장 큰 군사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율리아누스의 군대는 크테시폰 성벽에 도달했지만 도시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산군의 계속된 공격과 보급 문제로 로마군은 힘겨운 퇴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퇴각 중 벌어진 작은 전투에서 율리아누스는 창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로마군은 혼란에 빠졌고 침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390년경 로마와 사산 제국은 아르메니아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으로 아르메니아 왕국은 두 제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사산조는 페르사르메니아로 알려진 동부 지역을 통제했다. 이 분할은 두 강대국 사이의 오랜 갈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민족적 비극의 시작이었다. 5세기 중반 사산 제국은 동쪽에서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발흥한 유목 민족 에프탈이었다. 백훈족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강력한 기마 군단을 앞세워 페르시아 동부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들의 침략은 제국의 안보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장기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야즈데게르드 2세의 아들 페로즈 1세는 에프탈에 맞서 여러 차례 원정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484년 그는 헤라트 근처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서 에프탈의 함정에 빠졌다. 페로즈 1세는 이 전투에서 전사했고 사산 군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페로즈 1세의 아들 카바드 1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혼란스러운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급진적인 사상가를 받아들였다. 그의 이름은 마즈다크였다. 마즈다크는 부와 여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상을 설파했다. 그의 가르침은 가난한 민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카바드 1세는 마즈다크 운동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귀족과 조로아스터교 사제 계급을 견제하려 했다. 마즈다크 교도들은 귀족들의 창고를 열어 재산을 나누었다. 이에 격분한 귀족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카바드 1세를 폐위시키고 망각의 성에 감금했다.
에프탈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은 카바드 1세는 후계자로 셋째 아들 호스로를 지목했다. 531년 왕위에 오른 호스로 1세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뜻의 아누시르반으로 불렸다. 그는 사산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통치 아래 제국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호스로 1세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마즈다크 교도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즈다크와 그의 추종자들을 궁정연회에 초대한 뒤 모두 제거했다. 이 숙청은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한때 아버지를 도왔던 혁명의 불길은 아들의 손에 의해 차갑게 꺼져버렸다. 호스로 1세는 제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수확량에 따라 변동되던 세금 제도를 토지 면적에 기반한 고정세로 바꾸었다. 또한 귀족들의 사병에 의존하던 군사 체계를 개편하여 황제 직속의 상비군을 창설했다. 이 개혁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제국의 재정을 안정시켰다. 호스로 1세의 통치 아래 사산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안정된 사회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학문과 예술이 크게 융성했다. 수도 크테시포는 세계적인 도시로 번영했고 곳곳에 웅장한 궁전과 다리가 건설되었다. 페르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은 동서양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는 제국의 황금기로 기억된다. 제국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쪽의 숙적인 비잔티움 제국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호스로 1세는 비잔티움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 두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와 카카스 지역의 패권을 두고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오랜 라이벌의 충돌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위대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법전을 편찬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이는 등 제국의 부흥을 이끌었다. 동방의 호스로 1세와 서방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인이었다. 532년 사산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은 영원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페르시아에 막대한 양의 금을 지불하고 동부 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 조약으로 그는 서방의 옛 로마 영토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제국의 불이 깊은 불신은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평화는 8년 만에 깨졌다. 540년 호스로 1세는 조약을 파기하고 비잔티움의 영토인 시리아를 침공했다. 사산 군대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안티오키아를 점령하고 철저히 약탈했다. 수많은 시민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 사건은 비잔티움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호스로 1세는 위대한 정복자이자 학문의 구원자였다. 그는 군데시아프루의 거대한 학술원을 설립했다. 이곳은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학문의 중심지였다. 특히 의학과 철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군데시아프루 아카데미는 동서양의 지식이 만나고 융합하는 용광로 역할을 했다. 529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테네 아카데미를 폐쇄하자 그곳의 철학자들은 페르시아로 망명했다. 호스로 1세는 이들을 환대하며 군데시아프루에 머물게 했다. 인도와 그리스의 학문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고 새로운 문화가 소개되었다. 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힘으로도 세계의 중심에 섰다. 579년 호스로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호르미지드 4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귀족 계급을 불신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지배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또한 동쪽에서는 돌궐이 서쪽에서는 비잔티움이 제국을 압박해왔다. 제국의 황금기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호르미지드 4세는 유능한 장군이었던 바흐람 추빈을 모욕했다. 이에 분노한 바흐람 추빈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승승장구하며 수도 크테시폰으로 진격했다. 그의 반란은 제국을 극심한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귀족들은 호르미지드 4세를 폐위하고 살해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호스로 2세는 바흐람 추빈의 군대에 맞설 힘이 없었다. 그는 결국 수도를 버리고 숙적인 비잔티움 제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택했다. 승리자라는 뜻의 파르비지라는 별명과 달리 그의 통치 시작은 매우 비참했다. 그는 제국의 운명을 외부의 손에 맡겨야 했다. 호스로 2세는 비잔티움의 마우리키우스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우리키우스는
페르시아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군대를 지원했다. 비잔티움 군대의 도움을 받은 호수로 이세는 바흐람 추빈을 격파하고 마침내 왕위를 되찾았다. 이 대가로 그는 아르메니아 대부분을 비잔티움에 넘겨주어야 했다. 602년 비잔티움 제국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 마우리키우스 황제와 그의 가족이 모두 살해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수로 이세는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했다. 두 제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7세기에 접어들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은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시작했다. 호수로 이세는 비잔티움 황제 마우리키우스의 복수를 명분으로 삼아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 전쟁은 과거의 국지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두 제국의 모든 국력을 쏟아부은 총력전이었으며 고대 세계의 종말을 재촉하는 거대한 불길이었다. 전쟁 초반 기세는 완전히 페르시아의 것이었다. 샤흐르아라즈와 샤힌과 같은 유능한 장군들은 비잔티움 군대를 연파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갔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영토였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다마스쿠스와 안티오키아 같은 대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되며 비잔티움 동방 영토는 무너져 내렸다. 기원 후 614년 페르시아 군대는 기독교 세계의 성지 예루살렘마저 점령했다. 이 사건은 비잔티움 제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페르시아는 예수가 못 박혔다고 전해지는 성십자가를 전리품으로 약탈하여 수도 크테시폰으로 가져갔다. 이는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페르시아의 정복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목표는 비잔티움 제국의 곡창지대인 이집트였다. 페르시아 군대는 이집트마저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켰다. 이로써 비잔티움은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를 잃었고 지중해의 패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사산 제국의 영토는 아키메네스 왕조 시절의 위용을 거의 되찾은 듯 보였다. 승리에 도취한 호수로 이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바로 비잔티움의 심장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직접 공격한 것이었다. 페르시아 군대는 북방의 아바르족과 연합하여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수도를 포위했다. 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철옹성이라 불리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비잔티움의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일어섰다. 그는 제국의 모든 자원을 긁어모으고 교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반격을 준비했다. 수도를 비우고 직접 전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제국의 운명을 걸고 직접 군대를 이끌기로 결심했다. 헤라클리우스의 전략은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는 대신 흑해를 통해 페르시아의 대호를 직접 공격했다. 그의 군대는 아나톨리아와 카카스 산맥을 넘나들며 페르시아의 보급선을 교란하고 본토를 위협했다. 전세는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수년간의 공방전 끝에 헤라클리우스는 마침내 최종 결전을 위해 페르시아의 심장부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했다. 이는 로마 제국 역사상 수백 년 만에 이루어진 퇴거였다. 페르시아는 본토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호수로 이세는 급히 군대를 모아 비잔티움 군대를 막으려 했다. 기원 후 627년 12월 두 제국의 운명을 건 결전이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유적 근처에서 벌어졌다.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헤라클리우스는 직접 선봉에 서서 군대를 지휘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비잔티움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페르시아의 야전군은 사실상 괴멸되었다. 니네베에서의 참패 소식은 페르시아 조정을 뒤흔들었다. 전쟁 패배의 책임을 물어 귀족들은 호수로 이세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아들인 카바드 2세에게 폐위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수십 년간 제국을 통치하며 거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왕의 허무한 끝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제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26년간 이어진 대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았다. 비잔티움은 영토를 되찾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모든 국력을 소진했다. 페르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이 시해당하며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다. 두 거대한 제국은
서로를 너무 깊이 상처 입힌 나머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수로 2세 사후 사산 제국은 끝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불과 4년 동안 10명이 넘는 왕이 즉위하고 살해당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지방 귀족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구도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다. 두 제국이 기나긴 전쟁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동안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된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은 종교적 열정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아라비아를 통일한 이슬람 세력은 곧바로 북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사산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인 메소포타미아였다. 내전으로 약화된 페르시아는 국경을 방어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사막에서 불어온 새로운 폭풍은 지쳐 쓰러진 거인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야즈데게르드 3세는 제국의 모든 힘을 모아 이슬람 군대에 맞섰다. 알카디시아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는 며칠간 치열하게 이어졌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전투 코끼리까지 동원하며 선전했다. 하지만 거대한 모래 폭풍이 전장을 덮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알카디시아에서의 패배는 치명적이었다. 페르시아의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슬람 군대는 수도 크테시폰으로 무혈 입성했다. 수백 년간 사산 제국의 심장이었던 위대한 도시는 이민족의 손에 넘어갔다. 궁전에 쌓여있던 막대한 보물은 모두 약탈당했고 제국의 상징이었던 타크 카스라의 아치는 정복자들의 경이로운 시선을 받았다. 야즈데게르드 3세는 이란 고원으로 물러나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다. 그는 제국의 남은 병력을 모두 긁어모아 나하반드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다. 이 전투는 승리 중의 승리라 불릴 정도로 이슬람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 패배로 사산 제국은 조직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모든 것을 잃은 야즈데게르드 3세는 제국의 동쪽 변방으로 도망치며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그를 돕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로 떠돌았다. 결국 기원 후 651년 메르부의 한 물레 방앗간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탐낸 방앗간 주인에게 허무하게 살해당했다. 한 위대한 제국의 마지막 왕의 비극적인 최후였다. 야즈데게르드 3세의 죽음으로 427년간 이어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로마와 세상을 양분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페르시아의 영토는 이슬람 칼리파 국가에 흡수되었고 이란의 역사와 문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대 페르시아의 시대는 끝이 났다.